서울에서 혼던 수지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평소 바쁜 회사 생활로 지친 그녀는 집에서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늦잠을 잔 후 소파에 누워 책을 읽던 수지는 근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오기로 했다. 마음을 편히 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기로 했던 그날, 수진의 하루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마트에서 필요한 식료품을 사고 돌아오던 길, 수지는 자신이 사는 오래된 아파트 건물의 쓸쓸한 분위기를 다시 한번 느꼈다. 유난히 조용한 그 아파트는 낮에도 희미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복도에는 공기조차도 정지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수지는 빠른 걸음으로 7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집안의 공기마저 어딘가 달라 보여 그녀는 문을 잠그고는 식료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과 함께 울렸다. 번호는 없는 메시지였다. 밖을 보지 마세요. 그 순간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장난이라고 믿기로 했지만 메시지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불안감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몇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면서 집안은 어둠 속에 잠식당했다. 거실의 작은 스탠드 하나만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수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책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직도 밖을 보지 않았나요? 이번엔 공포심이 밀려왔다. 도대체 누구인가? 수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자신의 의식이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 믿고 휴대폰을 무시한 채 더 강하게 자신을 책에 몰입시켰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기분 탓에 그녀는 자신의 뒤에서 찬바람이 느껴지는 것을 감지했다. 깨달음과 동시에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거실을 가로질러 창문으로 다가갔다. 천천히 커튼을 젖히자 창문 밖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세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창문 밑을 봐요. 수지는 호기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커튼 아래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건 같은 것이 덮여있는 조그만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를 집어 올려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자신이 방금 들어왔던 집의 현관문 앞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흐릿한 형상의 무엇인가가 찍혀 있었다. 공포에 질린 상태로 고개를 돌린 수지는 자신이 두려워하던 것이 사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사진에는 아무런 형상도 보이지 않았다. 이후로 그 집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오래된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수진의 기억 속에서 하지만 그녀의 주변에서 끝없이 맴돌았다. 그날의 사건 이후로도 그녀의 일상 속에는 늘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을 가져다주는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머물렀다. 이 기묘한 경험은 당시 수진의 마음을 혼란에 빠뜨리며 오랫동안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그 모든 것이 한낱 꿈이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그날의 무언가를 보고 느꼈다는 사실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인터넷 공포썰을 기반으로 하여 창작한 것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나는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다. 이 마을은 최근 몇 년간 인구가 감소하면서 점점 더 조용해져 갔다. 밤이 되면 거리에는 사람 한 명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렇게 고요한 밤, 나는 책을 읽다가 졸음이 쏟아져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갑자기 핸드폰에 알림 소리가 울렸다. 확인해보니 친구가 보낸 메시지였다. 야, 너네 동네에 귀신 나온다는 썰 들었어? 나는 무시하고 그냥 메시지를 넘겼다. 그냥 장난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들려고 하는데 아파트 창문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점점 소리가 가까워졌다.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유리창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 같았다. 마음이 서늘해졌다.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봤지만 어둠 속에서 특별히 보이는 것은 없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다. 그날 밤 꿈을 꿨다.
나는 꿈속에서 아파트 복도를 걷고 있었다. 복도 끝에는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문이 하나 보였다. 그 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다.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문으로 다가갔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순간 한기가 뼛속 깊이 스며드는 듯한 추위가 나를 감쌌다. 문 안쪽은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빨간 눈이 나를 응시하는 것을 느꼈다. 공포에 질린 나는 무작정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빨간 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입김인지 알아챌 수 없는 차가운 숨결이 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다. 깨어났을 때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심장은 쿵쾅거리며 방 안의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냥 악몽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악몽에 시달렸다. 그 악몽은 점점 더 생생해졌고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다. 몇 주 후 나는 친구와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친구는 나에게 인터넷에서 떠돌던 이야기를 말했다. 우리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여인이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그 여인은 실종되기 전 매일 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어느 날 호련히 사라져버렸고 이후로 그녀의 혼이 이곳을 떠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비웃으면서도 왠지 모를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 검색을 해봤다. 놀랍게도 과거의 신문 기사에서 실제로 우리 마을에서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방에서는 싸늘한 공기와 함께 미스터리한 낙서가 벽에 가득했다고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악몽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그 꿈을 꿨다. 이번에 나는 용기를 내어 문 안으로 들어갔다. 문 안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몰려오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그 여인과 마주쳤다.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만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눈을 뜨니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대신 어딘가 모를 평온함이 차올랐다. 그날 이후로 침묵과 함께하던 그 아파트는 더 이상 소름 끼치지 않았고 나를 괴롭히던 악몽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비록 그 일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 여인의 슬픈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채 오늘도 평온한 하루를 보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컴퓨터를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내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 아직도 깨어있니? 나는 짧은 메시지였다. 그냥 잘못 온 건가 싶어 무시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답장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누군지 궁금했다. 하지만 다음날 밤 같은 시간에 또다시 그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나 어제 왜 답장 안 했어? 라고. 얼떨결에 누구세요? 라고 답장을 보내자 곧바로 넌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해. 라는 이상한 답장이 왔다. 나는 긴장이 됐지만 친구들이 장난치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며칠 후 나는 집 근처 카페에서 빨래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누군가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는 듯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평소 예민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또다시 그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카페에서 잘 있더라. 너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나는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다. 나는 두려움을 떨며 그 번호를 차단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는 최대한 평소처럼 지내려 했지만 어딜 가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지만 모두 그저 웃으며 장난으로 넘겼고 나도 정말 그럴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창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용기를 내서 커튼을 걷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찝찝한 마음에 다시 커튼을 닫으려는 순간 창문에 희미하게 핏자국 같은 것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절렁 내려앉았다. 급하게 불을 켜고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눈의 착각이라고 믿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수상한 일을 신고했다. 경찰은 별다른 흔적을 찾지 못했지만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그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경찰이 널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위를 맴돌고 있었어. 라며 비웃는 듯한 문장이었다. 이제는 장난일 리 없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극에 달했다. 나는 침대 옆에 야구 방망이를 두고 날카롭게 주위를 경계하며 잠에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둔 내 휴대폰이 이상하게 조용히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메모 앱이 열려있고 내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글귀가 찍혀 있었다. 가까운 곳에 있어. 내가 잠든 사이 너를 노려보는 건 정말 흥미로워. 나는 즉시 방을 둘러보고 문과 창문을 확인했지만 모든 것이 잠겨 있었다. 그럼에도 좀처럼 안심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집에서 가까운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던 어떤 날 다시 그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급히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의 숨소리가 내 뒤에 맴돌고 있는 것 같았다. 두려움에 떨며 집에 돌아와 이 모든 일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결심했다. 부모님은 즉시 모든 락을 점검하고 창문과 문에 이중 보안을 더했다. 그날 밤 내 방 안에서 작은 박동 소리와 함께 메시지가 왔다. 가족들한테 얘기했나 보네. 그럼 더욱 즐거워지겠는걸.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공포가 나를 집어삼켰다. 내 주변 어디에도 그 녀석들이 있을 것만 같았다. 몇 주가 지나 상황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할 즈음 나는 옛 친구 주연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날 생각에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사진을 찍던 중 낯선 인물이 카메라 프레임에 비친 것을 알았다. 그 사람은 결코 초대된 사람이 아니었다. 무언가 이질적인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그 얼굴. 나는 직감적으로 그가 그 메시지의 주인임을 알았다.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추적을 요청했지만 그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내 방 컴퓨터 모니터에 낯선 영상 하나가 켜져 있었다. 그 영상에는 내가 누워있는 침대와 그 근처를 서성이는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우리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채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 이후로 나에게 더는 메시지나 위협이 없었지만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며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어딘가에서 그는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